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 윤정호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장고 끝에 지금 선거제도를 그대로 이번 선거에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통합형, 대연합 같은 단어를 썼습니다만 위성정당이 속출할 게 불보듯 뻔합니다. 왜 이런 선택을 했는지, 앞으로 그럼 당별로 의석은 어떻게 될지 하나하나 짚어볼 텐데 먼저 오현주 기자가 이 대표 발표부터 전하겠습니다. 민주당의 비례선거 방식 결정에 대한 정권을 넘겨받은 이재명 대표가 현행 준연동형 비례제를 유지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4월 총선도 꼼수 위성정당이 난립했던 4년 전 총선과 비슷한 방식으로 치러질 전망입니다. 과거로의 회귀가 아닌 준연동제 안에서 승리의 길을 찾겠습니다. 범야권이 연대하는 비례정당, 사실상의 위성정당을 만들겠다는 뜻도 공식화했습니다. 지난 대선 때 위성정당 금지를 공약으로 내걸었던 이 대표는 또다시 위성정당을 만들게 된 데 대해 사과했습니다. 비례대표 제도를 왜곡하는 위성정당 반드시 금지시키겠습니다. 준위성정당을 창당하게 된 점을 깊이 사과드립니다. 그러면서 그 책임을 여당에 돌렸습니다. 병립형 회기를 주장해온 국민의힘이 위성정당 창당 준비에 들어간 상황에서 총선 승리를 위해 불가피했던 겁니다. 칼을 들고 덤비는데 맨주먹으로 상대할 수는 없습니다. 준연동형 비례제가 처음 도입된 지난 21대 총선에서는 35개의 비례정당이 이름을 올리며 선거 역사상 가장 긴 48.1cm의 투표용지가 만들어졌습니다. 현재 선관위에 등록된 정당 수는 창당 준비위까지 50개에 달하는데 4년 전만큼 긴 투표용지가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TV조선 오현주입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 한 사람의 선택으로 선거제가 결정되는 게 정상이냐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제3지대 신당들의 반응 좀 더 복잡합니다. 비례대표로 국회에 진입하기 쉬워졌는데 거대 양당이 위성정당을 만들면 대다수 비례의석을 가져갈 게 뻔하기 때문입니다. 최원국 기자가 이어서 보도합니다. 이재명 대표의 준연동형 비례제 유지 결정에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민주주의가 아니라고 비난했습니다. 왜 5천만 국민이 이재명 대표 한 사람의 기분과 눈치를 봐야 됩니까? 이건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병립형과 준연동형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던 민주당이 최종 결정 권한을 이 대표에게 위임한 상황을 지적한 겁니다. 지역구 획정을 당리당략에 맞게 이리저리 쪼개는 게리맨더링에 비유하기도 했습니다. 비례대표 제도를 가지고 게리맨더링하는 건 처음 봤습니다. 의원 석수를 나눠 먹기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지 않습니까? 여당은 또 어려운 산식으로 꼬아놓은 연동형을 다시 선택한 건 제2의 윤미향, 김의겸, 최광욱 의원의 국회 입성을 불러올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조국당, 송영길당, 용해인당, 이재명 대표를 결사옹위할 떴다방이 차려지길 기다리는 것입니까? 제3지대 신당 세력들은 군소정당의 비례 입성이 유리한 준연동형 유지에 최악은 피했다, 다행이란 반응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결국 양당 중심의 비례정당이 생겨날 경우 그 취지가 무색해질 수 있다며 위성정당 창당은 꼼수라고 견제했습니다. 기본소득당과 열린민주당, 사회민주당의 연합정당인 새진보연합은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TV조선 최원국입니다. 여야는 위성비례정당 창당에 곧 들어갑니다. 국민의힘은 당장 다음 주에 비례정당 국민의 미래를 창당할 계획이고 민주당은 진보 세력 연합비례정당을 만들어 총선을 치르겠다고 합니다. 김하림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힘은 지난달 31일 위성정당인 국민의 미래 창당 발기인 대회를 열었습니다. 민주당이 현행 연동형을 유지할 경우를 대비해 먼저 준비를 시작한 겁니다. 그거는 불가피했던 거고 그럼 민주당은 이렇게 가는데 저희 당은 손 놓고 있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정당법에 따라 1000명 이상의 당원이 있는 중앙당과 시도당 5개 이상을 설립하는 절차를 거쳐 다음 주까지 창당 작업을 마칠 계획입니다. 국민의힘 사무처 당직자를 대표로 내세운 국민의 미래는 선관위에 등록한 발기 취지문에서 지난 4년간 민주당은 내로남불과 후한무치 말고 보여준 게 없다며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민주당 주도로 진보 진영 세력을 규합해
비례정당을 창당한다는 구상입니다. 민주개혁 세력의 맏형이란 표현을 앞세워 공천을 주도하겠다는 뜻도 내비쳤습니다. 맏형이기 때문에 그 책임을 크게 질 수밖에 없고 그 큰 책임에 상응하는 권한도 당연히 가져야 합니다. 앞서 지난 21대 총선에선 군소정당의 비례대표 압순번을 양보했었는데 권한을 강조하며 민주당의 압순번을 요구할 경우 통합 비례정당 내 갈등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TV조선 김하림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하겠다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여전히 이게 뭔가 싶으실 겁니다. 어떤 의원은 유권자가 뭘 아느냐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만 이 제도가 어떤 거고 실제 선거에서 어떤 식으로 각 정당의 의석을 나눠 가질지 신윤만 기자가 설명합니다. 먼저 병리평과 연동형 선거제의 차이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정당 득표율을 30% 얻은 정당이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병리평은 지역구 당선자가 몇 명이건 상관없이 전체 비례 의석의 30%만 가져갑니다. 현재 전체 300석 가운데 비례 의석이 47석이니까 47석의 30%, 대략 14석이 되겠네요. 반면 연동형은 기준이 전체 의석 300석으로 바뀝니다. 300석의 30%니까 90석으로 맞춰주자는 건데 만약 지역구에서 80석을 얻었다면 10석만, 70석을 얻었다면 20석을 채워주게 됩니다. 더 엄밀히 말하면 부족한 의석수만큼을 100% 채워줬으니 완전 연동형입니다. 반면 준연동형은 부족한 수의 50%, 즉 절반만 채워줍니다. 최근 여론조사의 정당 지지율을 토대로 준연동형 산식에 적용해봤습니다. 민주당발 위성정당은 22석, 국민의힘 위성정당은 21석, 3%씩 지지율을 보인 이준석, 이낙연 신당은 각각 2석씩 가져가는 걸로 나옵니다. 그런데 병리평 비례제를 적용해도 결과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준연동형과 병리평의 차이는 각 정당의 지역구 의석수 차이 때문에 나타나는데 비례만을 위한 위성정당을 만들면 지역구 의석수가 모두 0석이 되기 때문입니다. 결국 국민들은 이해하기도 어려운 계산식에 꼼수 위성정당까지 동원하면서도 결과적으로는 과거 방식과 달라지는 게 없는 셈인데 누굴 위한 선거 제도냐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TV조선 신유만입니다. 선거제가 이제서야 사실상 확정이 됐습니다. 정치적 함의가 뭔지 정치부 최원희 기자와 함께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 최 기자, 앞서 설명한 걸 보면요. 거대 양당은 위성정당을 지금 만들겠다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지난 총선 때와 달라지는 게 없는 건데 이 대표가 왜 이런 선택을 한 겁니까? 네, 참여연대랑 민병 같은 이런 시민사회단체는 물론이고요. 김부겸, 정세균 이런 전 총리 등 원로들도 현행 유지를 강하게 주장해 왔습니다. 이들의 요구에 등을 돌릴 경우에 야권 분열을 불러올 수 있다는 점을 크게 우려한 걸로 보입니다. 이 대표는 또 지역구 문제에서도 선거 대연합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했는데 일부 접전 지역에서 야권 연대를 통해서 단일 후보를 내는 방안까지 염두에 둔 걸로 보입니다. 네. 자, 그런데 이 대표가 원래 병리평 비례제로 돌아가려고 했던 것 아닙니까? 예전 선거제도요. 네, 맞습니다. 이 대표는 지난해 11월까지만 해도요. 멋지게 지면 무슨 소용이냐라고 했었고요. 올 초에도 151석 단독 원내 일당을 총선 목표로 내세우면서 병리평 회귀 방침을 시사해 왔습니다. 그런데 어젯밤 현행 유지로 마음을 굳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 사이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어제 문재인 전 대통령과의 만남이 좀 크게 영향을 미쳤을 거라는 관측이 나오는데요. 문 전 대통령이 이 대표에게 제3세력까지도 한데 모은다면 대선에서 큰 전화위복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차기 대선을 위해서는 야권 연합을 해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는 발언인데요. 대권 행보까지 감안하지 않을 수 없는 이 대표로서는 야권이 요구하는 이 선거연대를 무시하기는 어려웠을 거란 해석이 나옵니다. 자, 여야가 이제 위성정당 만들 거다 아까 보도도 했는데 이 대표가 그런데 준위성정당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럼 기존의 위성정당과는 다른 겁니까? 아니면 이름만 그렇게 붙인 겁니까? 오늘 기자간담회 때도 비슷한 질문이 나왔는데요. 이 대표가 어떻게 답변했는지 직접 들어보시죠. 그 위성정당적 요소가 있는 건 분명한 사실인데 반주문 위성정당, 반주문 위성정당이 아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적절한 표현이 없어서 준위성정당 이렇게 말씀드린 것입니다.
반쯤은 위성정당, 반쯤은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이 대표도 좀 헛웃음을 짓는데. 네, 맞습니다. 국민의힘은 온전히 비례정당 후보로 공천을 하는데 민주당은 이 소수정당 그리고 진보 세력에게 이 비례 후보를 일부 양보한다는 점이 다르다는 게 이 대표의 설명입니다. 하지만 스스로도 위성정당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는 점을 인정했고요. 오늘도 그것에 대해서 사과했습니다. 자, 근데 지난 총선 때 말이죠. 비례 위성정당 후보들에 대한 검증이 좀 논란이 됐잖아요. 부실한 것 아니냐, 너무 짧은 시간에 만들어지니까 그런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그럴 것 같네요. 네, 민주당의 위성정당이었죠. 더불어시민당 사례를 보면요. 윤미향 의원은요. 위안부 할머니들 후원금 횡령 의혹에 휩싸였었고요. 양정숙 의원은 부동산 의혹으로 개원도 전에 제명이 됐었습니다. 창당부터 후보 선정까지 약 일주일 사이에 이제 급빠르게 진행이 되면서 검증이 부실했다는 지적이 나왔었는데요. 이번에도 소수 세력의 국회 진입 문턱을 낮춘 건 맞지만 그만큼 후보 검증의 문턱도 낮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자, 지난 총선 때 국민들 많이 혀를 찼습니다. 이렇게 긴 투표용지 투표한다고 또 고생도 하셨는데 이런 꼼수 위성정당이 아주 관행처럼 될까 봐 좀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최 기자, 잘 들었습니다. 긴장했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미소를 띄었습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이 경영권 불법 승계를 위한 거란 혐의에 대해 1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한 겁니다. 9년 전 있었던 두 회사의 합병과 관련해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를 돕는 대가로 뇌물 받은 혐의가 인정됐었죠. 하지만 합병과 경영권 승계에 불법은 없었다는 게 법원 판단입니다. 먼저 한지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긴장한 표정으로 법원에 출석합니다. 3년 5개월 만에 1심 선고입니다. 임하시는 심경 어떠십니까? 이 회장은 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자신이 최대 주주인 제일모직 주가는 띄우고 삼성물산 주가는 낮추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이 회장이 최소한의 비용으로 경영권을 승계하기 위해 벌인 일이라며 부정거래와 시세 조종 등 19개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하지만 1심 법원은 모든 혐의에 대해 범죄 증명이 안 된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합병을 통한 이 회장의 지배력 강화가 부당하다고 할 수 없고 삼성물산 주주들에게도 이익이 되는 측면이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제일모직 자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혐의도 무죄 선고했습니다.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신 재판부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검찰은 판결문 분석을 거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입니다. TV조선 한지은입니다. 이재용 회장에 대한 검찰 수사는 2016년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이 단초가 됐습니다. 박영수 당시 특검팀은 박 전 대통령과 이 회장이 삼성물산 합병을 논의한 정황을 알아냈고 2018년 금융위원회가 분식회계 혐의로 검찰에 이 회장 등을 고발하면서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그동안 있었던 긴 과정은 이재중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국정농단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던 이재용 회장이 경영권 불법 승계 혐의로 다시 재판에 넘겨진 건 2020년 9월입니다. 이재용 부회장이 최대 주주인 제일모직에 유리한 시점에 삼성물산 흡수합병을 일방적으로 결정하였습니다. 기소 후 1심 선고가 나올 때까지 걸린 기간은 3년 5개월입니다. 106차례 재판이 열렸고 80여 명이 증언대에 섰습니다. 지난해 검찰은 이 회장에게 징역 5년을 구형하며 삼성식 반칙의 초격차 사건이라고 했습니다. 검찰은 삼성 미래전략실이 작성한 프로젝트 G 문건이 불법 승계를 사전 모의한 결정적 증거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계열사 지배력 강화를 위해 효율적 사업 조정 방안을 검토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업무라며 지배구조 개선 등을 종합 검토한 보고서일 뿐이라고 했습니다. 2020년 6월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는 수사 중단과 불기소를 의결했지만 검찰은 이에 따르지 않고 이 회장 기소를 강행했었습니다. TV조선 이재중입니다. 이재용 회장이 무죄 판결을 받으면서 삼성그룹의 변화가 있을지 많은 분들 궁금해하실 겁니다. 산업부 장혁수 기자한테 좀 물어보겠습니다. 자, 장 기자, 오늘 판결에 대해서 삼성 측에서는 반응이 나왔습니까?
일단 무죄 판결이 나오니까 현장에 있던 삼성 관계자들은 뭐 다행이다, 고생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좀 안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공식적으로는 이 합병과 회계 처리가 적법했다는 변호인 입장 외에 따로 의견을 내진 않았습니다. 아무래도 검찰의 항소 가능성이 남아있는 만큼 좀 신중함을 유지하려는 걸로 보입니다. 네, 뭐 그렇다 하더라도 1심 재판부는 삼성의 이 그룹 승계 과정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본 거잖아요. 1심 판결만 놓고 보면 그렇습니다. 이 회장 측은 합병과 관련해서 개인의 이익을 앞세운 적은 없고 주주에게 피해를 준다는 건 상상도 한 적이 없다면서 무죄를 주장을 했는데 재판부도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이 부당하다고는 볼 수 없고 주주에게 손해를 끼쳤다는 증거도 없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오히려 경영권 안정화로 주주에게 이익이 되는 측면이 있다고 봤는데 시간을 조금 되돌려보면 2016년 국정농단 사건 당시에 이 회장이 뇌물 공여 혐의로 유죄를 받은 바가 있는데요. 이 뇌물의 대가로 꼽힌 경영권 승계 작업은 불법이 아니라고 본 겁니다. 좀 아이러니가 있는 것 같아요. 이 판결이 서로 좀 충돌하는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이재용 회장 입장에서는 사법 리스크 1심이긴 합니다만 좀 사라졌습니다. 그렇다면 좀 더 적극적인 경영 이제 가능하다고 봐야 할까요? 말씀하신 대로 1심이긴 하지만 사법 리스크를 일부 털어냈기 때문에 앞으로의 삼성은 조금 더 과감한 행보를 보일 거라는 예상이 나옵니다. 이재용 회장이 2022년 10월에 취임을 했는데 당시에 취임 행사나 취임사가 없었습니다. 1년 3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건희 선대 회장의 이른바 아내와 자식 빼고 다 바꾸라는 신경영 선언 같은 메시지도 나오지 않고 있죠. 지난해 11월 삼성 창립 54주년 때도 이재용식의 뉴삼성 비전이 나올 거라는 전망이 많았지만 이마저도 조용히 지나갔습니다. 이런 상황에 삼성전자 실적을 좀 살펴보면서 설명을 드리면 작년 한 해 영업이익이 6조 5,670억 원입니다. 전년보다 85%나 떨어진 수치인데 연간 영업이익이 10조 원을 밑돈 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15년 만에 있는 일입니다. 이렇게 삼성이 위기에 봉착을 하고 이 회장이 사법 리스크에서 자유로워진 만큼 이제는 새로운 삼성의 방향성이 제시가 될 거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이런 차원에서 신사업과 신기술 분야의 과감한 투자도 기대가 되는데 이미 삼성 내부에서는 인수 후보 기업들의 우선순위도 정해서 검토 중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재용 회장의 책임 경영 이제서야 본격적인 시험대에 올랐다 이렇게 봐도 되겠군요. 장 기자 잘 들었습니다. 지난 주말 배달기사가 20대 만취 운전자 차량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있었죠. 이 새벽 시간 강남 한복판에서 벌어진 일이었는데요. 사고 후 제대로 조치하지 않아 논란이 됐던 음주운전자는 유명 DJ인 걸로 파악됐고 구속됐습니다. 임서인 기자입니다. 지난 3일 비극적 사고가 일어난 강남의 한 도로 주변에 작은 추모 공간이 만들어졌습니다. 동료 배달기사들과 시민들이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숨진 50대 배달기사를 기리는 겁니다. 사고 현장 인근에는 숨진 배달기사가 썼던 헬멧과 조화 등 추모 물품이 놓여 있습니다. 피해자의 신원 확인이 늦어져 사흘이 지난 오늘 낮까지도 빈소가 마련되지 못했습니다. 상당히 안 좋으신 상태였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사고를 낸 20대 여성 운전자 안모 씨는 중국과 한국을 오가면서 활동한 유명 DJ로 알려졌습니다. 당연히 저희도 지금 제품을 있긴 하지만 오늘 관계는 아니는 상황입니다. 안 씨는 오늘 위험운전 치사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피해자분 들이받은 거 알고 계셨어요? 음주 얼마나 했던 거예요? 안 씨는 사고 후 제대로 구호 조치를 하지 않아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사고 후 미조치 혐의를 추가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TV조선 임서인입니다. 대통령 관저는 일반인 출입이 통제되는데요. 이 새벽 시간 용산 대통령 관저로 택시 18대가 무더기로 호출됐습니다. 누가 택시를 호출한 건지 궁금해지는데 택시를 부른 전화번호는 없는 번호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이 용의자 추적에 나섰습니다. 당시 상황 전정원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새벽 시간 스마트폰 앱으로 호출을 받은 택시가 용산 대통령 관저 방면으로 달려갑니다. 이후에도 여러 대의 택시가 같은 방향으로 잇따라 이동합니다. 용산 대통령 관저 인근 20여 미터 지점으로 택시 호출이 오기 시작한 건 새벽 2시 반이었습니다. 10분 정도 간격으로 2시간여에 걸쳐 택시 18대가 같은 장소로 향했습니다. 호출을 받은 택시들은 대통령 관저를 지키던 경찰의 제지를 받고 돌아갔습니다. 출입 되어 있는 차죠? 택시 올 일이 없죠, 사실.
택시기사들은 경찰에 호출을 받고 손님을 태우기 위해 왔을 뿐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호출은 모두 특정 택시 앱을 통해 이루어졌는데 경찰 조사 결과 택시 호출에 사용된 전화는 없는 번호였습니다. 현재 데이터로는 지금 안 보여서 안심번호일 수도 있고 뭐 해외번호일 수도 있고. 경찰은 한밤에 대통령 관저로 택시를 무더기 호출한 용의자 추적에 나섰습니다. TV조선 전정원입니다. 마약이 밀반입되는 국가가 점차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주로 동남아에서 흘러들었는데 프랑스에서 코카인 등 마약을 국내로 밀반입한 일당이 적발됐습니다. 그럼 마약을 어떤 방식으로 유통시킨 건지는 김승동 기자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발코니 턱을 밟고 건물 위층으로 오르는 남성. 창틀을 따라가다 에어컨 실외기에 오르더니 창문을 통해 집 안으로 들어갑니다. 검찰의 추격을 피해 달아나다 붙잡힌 이 남성은 프랑스에서 우편을 통해 마약의 일종인 케타민을 들여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세관은 프랑스 국제 우편물의 검색을 강화해 또 다른 마약을 발견했습니다. 검찰은 밀수 일당들을 추적해 6명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국내 수거책은 인적이 드문 야산이나 건물의 소화전에 코카인 등 마약을 숨겨놓았습니다. 코카인이라는 것은 아시아 유통량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국내 유통량도 거의 없는데 굉장히 큰 규모가 적발된 것입니다. 코카인 밀수 조직은 프랑스에서 우편으로 보내는 총책과 국내 수거책, 그 밑에 중간 관리자와 유통책 등으로 구성됐는데 숨겨놓은 마약을 텔레그램을 통해 사진과 주소를 보내주는 던지기 수법으로 마약을 유통시켰습니다. 검찰은 코카인 등 마약 1kg을 압수하고 프랑스 총책의 행방을 쫓고 있습니다. TV조선 김승도입니다. 설악산에서 몰래 빙벽을 타던 50대 남성이 5m 아래로 추락했습니다. 천만다행으로 산악구조대원들에 의해서 가까스로 구조됐는데요. 당연한 말입니다만 만약에 조난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빙벽 타기는 반드시 지정된 곳에서만 하셔야겠습니다. 이승훈 기자입니다. 산악구조대원들이 눈 쌓인 계곡에서 들것에 묶은 조난자를 천천히 끌고 내려옵니다. 자, 한 스텝씩. 1m 넘게 눈이 쌓인 데다 계곡이 험준해 헬기로도 구조할 수 없는 상황. 육로로 더 이상 통과 불가능한 지역, 로프 설치 후. 어둠마저 내려앉자 로프를 설치해 조난자를 이송합니다. 대원들은 눈을 헤치며 8시간 만에 무사히 산 아래까지 조난자를 구조했습니다. 허리까지 차는 눈이 와 있고 결빙 구간과 해빙 구간이 중복되면서 굉장히 좀 위험한 상황이. 구조된 50대 남성 윤모 씨는 사고 전날 일행 5명과 함께 개방되지 않는 탐방로를 통해 해발 900m 지점에 설악산 잦은 바위골까지 등반했습니다. 이후 금지된 비박을 하고 몰래 빙벽을 등반하다 5m 아래로 추락해 발목이 부러졌습니다. 설악산에서는 2년 전에도 40대 2명이 몰래 토항성 폭포의 빙벽을 오르다 고립돼 구조되기도 했습니다. 몇 명이 누가 들어가 있는지 상황 파악이 안 되고 특히나 빙벽 지역 같은 경우는 전화가 안 통해지는 곳들이 많아서 전문가들은 빙벽 등반은 낙성과 낙빙, 저체온증 등 사고 위험이 높기 때문에 반드시 신고를 하고 지정된 곳에서 실력에 맞게 즐겨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TV조선 이승훈입니다. 아이를 낳지 않는 나라 외신도 걱정할 정도로 심각해진 우리의 얘기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정부와 지자체는 물론이고 기업도 파격적인 출산 장려책을 내놨습니다. 한 기업이 아이 1명 출산 시 1억 원을 지원하는 대책을 내나 화제인데요. 3명을 출산하면 혜택은 더 커집니다. 고희동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021년과 2022년에 태어난 두 아이를 키우고 있는 직장인 조용현 씨. 월급 대부분이 대출이자와 생활비로 나가고 있어 빠듯하게 생활해왔는데 갑자기 통장에 2억 원이 찍혔습니다. 회사에서 출산 장려금으로 아이 1명당 1억 원씩을 지원해준 겁니다. 어감이 건강하고 와이프가 원래 셋째도 갖고 싶어 했는데 그동안 경제적 부담 때문에 저는 좀 부정적이었는데 좀 마음을 바꿔먹을 수 있을. 이렇게 이 기업 직원 66명이 출산장려금 70억 원을 받았습니다. 해당 기업은 아이를 3명 출산한 임직원에게는 임대주택도 지어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가의 안전보장과 질서 유지를 자국민이 책임질 수 있는
인구 확보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자체들도 인구 절벽을 막으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충북 영동군은 아이 한 명당 최대 1억 2천만 원을 지급할 계획이고 인천시는 아이들이 만 18세가 될 때까지 총 1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우선은 양육 부담을 경감시키고 그다음에 주거 문제와 그다음에 일자리 문제를 차차. 다만 현금성 지원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출산을 장려하는 문화가 만들어져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TV조선 고이동입니다. 요즘 흡연자들 설 자리가 점점 좁아지고 있죠. 9년 만에 담배값이 크게 인상될 거라는 얘기도 끊이지 않았는데요. 금연율도 높일 수 있고 또 모자란 세금도 더 걷어들일 수 있다는 주장이 뒷받침이 됐습니다만 정부가 담배값 인상은 없을 거라고 쐐기를 박았습니다. 송병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40년째 담배를 피우는 김재현 씨. 가뜩이나 주머니 사정이 녹록지 않은데 담배값이 오를 수 있다는 소식에 심란합니다. 담배 자체를 없애본다는 식으로 마약 단속하듯이 그런 마인드로 가기 전에는 흡연할 권리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담배값 인상설이 계속되자 정부는 인상을 검토하고 있지 않으며 총선 이후에도 검토할 생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대표적인 기호식품인 담배 가격을 올려 서민 부담을 가중시키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로써 대한금연학회가 총선 이후 담배값이 현행 4,500원에서 8,000원까지 오를 수 있다고 전망하면서 제기된 담배값 인상설은 사실상 진화됐습니다. 정부는 조만간 담배업계와 간담회를 열고 담배값 인상은 없다라는 자신들의 입장을 확고하게 밝힐 예정입니다. TV조선 송병철입니다. 고물가가 계속되면서 장 볼 때 품질보다 가격을 먼저 보는 분들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온라인 쇼핑몰보다 가격이 비싸다고 인식되어 온 오프라인 대형마트가 이 앞다퉈 가격 파괴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장윤정 기자입니다. 서울의 한 대형마트. 3kg 양파 한 망에 4,980원, 800g 소불고기 한 팩은 10,000원 이하에 팔고 있습니다. 온라인 최저가보다도 더 저렴합니다. 괜찮죠. 세일하는 거는 한두 가지 플러스 원도 있고 그거 골라서 살려고 들으니까 왔다 갔다 하면서 장 보는 거죠. 이곳에선 매달 인기 먹거리 3종과 일상용품 40종을 정해 최대 반값에 할인 중입니다. 또 다른 대형마트도 매주 한 가지 품목씩 파격 할인에 나섰습니다. 지난주 10kg 쌀 한 포대를 업계 최저가인 19,900원에 내놨는데 나흘 만에 300톤이 모두 팔렸습니다. 산 거는 엄청 저렴하게 팔거든요. 그것 때문에 여기를 찾아요. 전화해보고 세일한다면 또 오고. 물가가 고공행진을 이어가면서 쇼핑하기 전 할인 정보와 가격을 먼저 살피는 소비자들이 늘자 파격적인 할인 행사로 고객 유치에 나선 겁니다. 파 같은 거는 동네에서 뭐 5,000원 넘는 데도 있고 카드 세일하면 3,000 얼마 뭐 그렇게 하는데 여기서는 2,100 얼마니까 뭐 한 몇십 프로 싸다고 해야 되나? 엄청 싼 거죠. 할인 효과는 곧바로 나타납니다. 한 대형마트의 지난달 행사 상품이었던 삼겹살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22% 올랐고 대파는 81%, 호빵은 2배나 더 팔렸습니다. 고물가에 움츠러든 소비자들을 잡기 위한 초저가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TV조선 장윤정입니다. 서울 용산 정비창 부지에 높이 100층 내외의 건물을 포함한 대규모 개발이 추진됩니다. 사실 이게 아주 새로운 뉴스는 아닙니다. 과거 개발이 추진됐다가 좌초됐었죠. 서울시는 코엑스의 2.5배에 달하는 이 용산 부지를 국제 업무지구로 탈바꿈한다는 계획인데요. 내년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입주는 2030년대 초반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 목표가 이번엔 성공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노도일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서울 도심 한복판에 위치한 용산 정비창 부지입니다. 2012년 개발이 좌초되면서 덩그러니 공터로 남아 있습니다. 너무 큰 땅을 더더군다나 노른자의 땅을 이렇게 놀리고 있는 거는 국가적으로도 엄청난 피해인 것 같고. 서울시는 이르면 내년부터 정비창 부지를 용산 국제업무지구로 개발하는 방안을 다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중심 상업지는 용적률을 1000%까지 허용하고 랜드마크 건물은 예외적으로 1700%까지 완화해
최대 100층짜리 건물도 지을 수 있게 했습니다. 용산국제업무지구는 약 50만 제곱미터 부지에 들어섰는데 도쿄 롯본기 힐즈의 약 4.5배, 강남 코엑스의 2.5배 규모입니다. 지상뿐 아니라 공중에도 정원을 만들어 부지 면적과 비슷한 규모의 시민 녹지 공간이 조성됩니다. 건물 사이를 잇는 1.1km 길이 스카이트레일에서도 누구나 서울 시내 전망을 무료로 감상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시민들이 누릴 수 있는 공간을 최대한 만들어낼 것이냐, 무료나 저렴한 가격으로 접근 가능할 것이냐, 이것이 제가 가지고 있는 관심사입니다. 용산국제업무지구는 2028년까지 기반 공사가 마무리됩니다. 이후 20개 구역을 나눠 분양받은 민간 사업자가 공사를 시작하는데 이르면 2030년 건물이 완공돼 첫 입주가 시작될 전망입니다. TV조선 노도일입니다. 설 연휴를 나흘 앞두고 여야 모두 민심 챙기기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서울 경동시장을 찾은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생닭을 사서 들고는 경기가 좋지 않아 미안한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상인들에겐 실용적인 전통시장 대책도 약속했는데 이태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시장 상인들과 인사를 나누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어묵집을 지나치지 못하고 꼬치를 하나 집어듭니다. 밤을 담아주는 상인을 기다릴 땐 너스레도 떨어봅니다. 너무 많이 담아주는 거 아니에요? 감사해요. 장바구니 가득 물건을 담고도 생닭과 황태포를 추가로 구입하고선 경기가 좋지 않아 미안한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다 드셔야 돼. 다 드셔야 돼. 고맙습니다. 잘 먹을게요. 잘 먹을게요. 잘 먹을게요. 한 위원장이 전통시장을 찾은 건 지난 2일에 이어 사흘 만입니다. 경동시장에 있는 서울 동대문구는 갑과 을 선거구 모두 19대 총선부터 3차례 연속 민주당 후보가 당선된 곳입니다. 나흘 동안 여당 험지로 분류되는 지역을 잇따라 찾고 있는데 수도권 험지를 이번 총선 승부처로 보는 거란 해석이 나왔습니다. 한 위원장은 시장 안에 있는 한 프랜차이즈 커피숍을 찾아선 바람직한 상생 모델이라고 했습니다. 실용적이고 현실적인 공약을 내고 실천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상품권을 쓰는 거에 한도를 2배로 늘린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한 위원장 방문으로 한때 지지자와 시장 손님이 한데 엉키면서 혼잡한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TV조선 이태희입니다. 이재명 대표도 피습 이후 처음으로 지역 행보를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텃밭인 광주를 찾아 지지세 결집에 나섰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생전 방문했던 시장에 국밥집도 가고 5.18 정신도 강조했습니다. 이광희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광주 양동시장 통로를 가득 메운 사람들 틈에서 이재명 대표가 상인들과 일일이 악수를 나눕니다. 직접 시장 바구니를 들고 밤과 떡을 산 이 대표는 선체로 도넛과 떡볶이를 먹고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방문했던 국밥집도 찾았습니다. 상인들과 간담회 자리에선 여당이 표를 달라며 정책 사기를 친다고 주장했습니다. 잘못된 국정기조를 바꿀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럼 결국은 죽비를 때려야 되지 않습니까? 이재명 대표가 광주를 방문한 건 지난해 5월 이후 9개월 만인데 텃밭인 호남을 찾아 지지층 다지기에 나선 거란 해석입니다. 특히 호남이 지지 기반인 이낙연 전 대표의 새로운 미래를 견제하는 행보란 시각도 있습니다. 앞서 5.18 민주묘지를 찾은 이 대표는 무너진 민생을 5월 정신으로 다시 세우겠다고 적었고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을 약속한 여당을 향해선 공약 사기이자 공약 부도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이 정권은 헌법 전문 수록을 말로만 계속 반복합니다. 공약 사기, 국민들이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총선 영입 인재들과의 토크 콘서트로 광주 일정을 마무리한 이 대표는 설 연휴를 전후해 다시 지역 순회에 나설 계획입니다. TV조선 이광희입니다. 국민의힘에서 사천 논란을 빚었던 김경률 비대위원이 어제 총선 불출마를 선언해 여러 해석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어떤 압력도 없었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주말 마감된 국민의힘 공천에서 대통령실 출신들이 소위 양지에 대거 몰리자 대통령실은 특혜 없는 경쟁을 당에 부탁했다고 합니다. 홍현주 기자입니다. 참 비대위원이란 직업이 좋다. 이걸 절대 놓지 말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김경률 비대위원은 지난 3년간 보조금 관련 문제를 제기했지만 답이 없던 노무현 재단과 정의기억연대가 지난 1일 비대위 회의에서 문제를 제기하자 바로 입장을 냈다며 비대위원직에 대한 자부심을 나타냈습니다. 자신의 총선 불출마 결정에 대통령실의 압력은 전혀 없었다는 사실도 재확인했습니다. 공식적으로도 그리고 비공식적으로도 대통령실의 메시지는 받은 바 없습니다. 오히려 압력이 있었다면 받아들이지 않았을 것이라며 김건희 여사 논란에 대한 당 밖의 목소리를 계속해서 전달할 뜻도 내비쳤습니다. 이틀 전 마무리된 국민의힘 공천 신청 결과 대통령실 비서관급 이상 13명 가운데 11명이 이른바 양지에 쏠린 걸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박진 전 외교장관과 이원모 전 인사비서관이 강남 을에서 맞붙게 된 걸 놓고 윤석열 대통령이 당의 공정한 공천 노력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불편한 심정을 드러낸 걸로 전해졌습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이미 특혜 없는 시스템 공천을 당에 당부했다며 다시 한번 거리를 두었지만 공천 문제를 언급하는 자체가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TV조선 홍현주입니다. 회고록을 출간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구에서 북콘서트를 열었습니다. 2017년 탄핵 사태로 구속되고 나서 사실상 첫 간담회를 연 셈인데 다시는 정치를 하지 않겠다고 했고 다만 국민 보답을 위해 어떤 일이든 하겠다고 했습니다. 정민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탄핵 이후 처음으로 연단에 오른 박근혜 전 대통령은 건강을 회복해 회고록까지 낼 수 있게 된 과정부터 설명했습니다. 이 자리에 이렇게 올 수 있었던 것도 그동안 거의 하루도 빠지지 않고 열심히 재활운동을 한 덕분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정농단 사태에 대해서 가까이 있는 사람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다며 사과했지만 잘못 알려진 일들을 바로잡기 위해 책을 냈다고 했습니다. 특히 세월호 7시간 의혹엔 미혼이고 여자이기 때문에 각종 루머가 많았다며 터무니없어 대응할 가치를 못 느꼈다고 토로했습니다. 탄핵 뒤 지켜본 문재인 정부 정책에 대해선 상당히 다른 방향으로 갔다고 지적했습니다. 어렵게 맺어진 합의가 그냥 하루아침에 뒤집어진다 하면 어떤 나라가 한국을 신뢰하겠습니까? 박 전 대통령은 정치를 다시 하지 않겠다면서도 외부 활동을 늘려 더 많이 소통하겠다고 했습니다. 감사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제가 할 일이 있다면 어떤 일이라도 해서 보답해 드리겠습니다. 수감 중이던 2021년에 쓴 자필 메모도 처음 공개했는데 누구를 탓하거나 원망하는 마음은 없다며 서로를 보듬으며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들어주기를 바란다고 썼습니다. TV조선 정민진입니다. 정부가 의료개혁의 일환으로 건강보험 재정관리에 나섰습니다. 지나치거나 불필요한 진료, 이른바 의료 쇼핑을 줄이는 게 정부 목표입니다. 외래 진료 횟수가 어쩌다 OECD 국가 평균의 3배에 이르렀는지 송민성 기자가 실태를 취재했습니다. 서울 도심의 한 의원. 한 남성이 허리에 적외선을 쬐입니다. 통증 치료하는 건데 근육 자극도 있어가지고 이거 지금 어떠세요? 지금 괜찮은 것 같아요. 30분 정도 걸리는 이 치료에 환자가 내는 돈은 1,700원. 물리치료 수가는 5,000원 정도지만 건강보험 적용을 받기 때문입니다. 비용 부담이 덜한 탓에 동네 정형외과는 더 북새통입니다. 일주일에 몇 번 오세요, 여기 치료? 2번? 한 번 물리치료 받으면 얼마예요, 그러면 보통? 8,000. 어깨, 허리, 무릎. 또 있는 애들은 맨날 오는 것 같아. 또 있는 애들 물리치료는 비싸지 않아요. 실제 우리나라 국민 1인당 연간 외래 진료 횟수는 15.7회로 OECD 국가 평균인 5.9회의 3배에 이릅니다. 1년 동안 500회 넘게 진료를 받은 사람은 532명. 이 가운데 1년에 병원을 2,050번 다닌 사람도 있습니다. 정부는 1년에 365회 이상 병원을 가거나 같은 의료기관에서 하루 2번 이상 물리치료를 받으면 본인 부담률을 현재 20% 수준에서 90%까지 올리기로 했습니다. 불필요한 의료 쇼핑 등 의료 남용은 줄이고 미래 세대와 함께 계속 누릴 수 있는 건강보험의 기반을 반드시 마련하겠습니다.
건강보험을 이대로 두면 2026년부터 적자로 돌아선다는 게 정부의 설명입니다. TV조선 송민선입니다. 정부는 앞으로 5년간 필수 의료 살리기에 초점을 두고 건강보험 제도를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건강보험료를 걷고 쓰는 방식부터 바꾼다는데 필수 진료는 충분히 보상해주고 과잉 진료는 철저히 단속한다는 방침입니다. 적절한 해법인지 따져보겠습니다. 자, 홍영 기자, 건강보험 제정 어떤 상황입니까? 네, 지금 당장은 괜찮지만 곧 바닥날 거라는 게 정부의 주장입니다. 올해는 2조 6천억 원 흑자를 낼 것으로 보이지만 내년에는 흑자 규모가 확 줄어들고 내후년부터는 적자로 돌아선다는 건데요. 문제는 속도입니다. 4년 뒤인 2028년에는 적자 규모가 1조 6천억 원에 육박할 것으로 정부는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재정이 확 나빠질 거라고 보는 이유는 뭡니까? 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큰 건 고령화입니다. 이 건강보험 전체 의료비 가운데 노인 의료비 비중은 2016년 38%대에서 2021년 43%대로 올라가서 40조 원을 넘었습니다. 이 노인 인구가 늘어나면서 의료비 지출액이 빠르게 증가하는 겁니다. 여기에 의료 쇼핑도 한몫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2021년 한 해 동안 150번 넘게 진료를 받은 사람은 19만 명에 이릅니다. 이 주말과 공휴일을 빼면 거의 이틀에 한 번꼴로 병원을 찾은 건데요. 이들에게 투입된 건보 재정만 2조 원에 육박합니다. 이 전체 부담금의 7%에 해당하니까 무시할 수 없는 수치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병원을 자주 가나 싶긴 합니다만 수가 체계도 바꾸기로 한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는 수술이나 진료 건수로 보상을 해줬는데 화상이나 소아외과 같은 고난도 기피 수술이나 위험도가 높은 중증 응급 분야는 더 높은 수가를 책정하기로 했습니다. 의료의 양보다는 진로 평가에서 보상을 강화하겠다는 겁니다. 굉장히 큰 전환이에요. 우리나라 수가제도를 바꾸는 거는 의사들의 행동 양식을 바꾸는, 게임의 룰을 바꾸는 거라고요. 의사가 어떻게 해야지 내가 나의 소득을 늘릴 수 있는지 그 방법을 바꾸는 거거든요. 자, 얘기는 다 좋습니다. 그런데 실현 가능성은 있는 겁니까? 네, 전문가들은 이 취지와 방향성은 공감하지만 이 구체적인 계획이 더 나와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급여, 비급여 진료를 동시에 하는 이른바 혼합 진료를 막겠다는 것도 이 당장의 의료계 반발이 예상됩니다. 도수치료라든지 이런 거에서 혼합진료를 금지하겠다라고 하는 것만 해도 제대로 시행이 되면 될 수가 있다면 상당히 효과가 있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두고 봐야죠. 제대로 해낼지. 아마 반대가 많아서 쉽지 않을 거예요. 네, 또 이번 계획에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늘린다는 내용은 없어서 OECD 하위권인 건강보험 보장률이 더 떨어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꼭 필요한 분들에게 혜택이 돌아가야 되는 게 보험 아니겠습니까? 근데 밑그림 그렸다면 그대로 좀 잘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네요. 홍영 기자, 잘 들었습니다. 칠레 중부를 집어삼킨 산불 피해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습니다. 영상을 보면 불길이 얼마나 무서운지 실감 나실 텐데요. 날씨까지 건조해서 불길은 계속 번지고 있습니다. 김자민 기자입니다. 시뻘건 불길을 뚫고 출동하는 소방대원들. 도로 양옆이 말 그대로 화마에 휩싸였습니다. 맹렬한 화염은 소방차마저 집어삼킬 기세로 치솟습니다. 눈조차 뜨기 힘든 상황에 한 대원이 다급히 창문을 가립니다. 버스를 타고 목숨 건 탈출을 하던 사람들은 공포에 질려 울음을 터뜨립니다. 사흘째 칠레 중부를 휩쓸고 있는 산불은 현재까지 서울 여의도의 90배에 달하는 면적을 잿더미로 만들었습니다. 건물 만여 채는 그을린 뼈대만 남고 모두 타버렸습니다. 탈출 행렬이 이어졌던 도로엔 불타버린 차들이 줄을 잇습니다. 차량 일부는 촛농처럼 녹아내렸습니다. 하루아침에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주민들은 망연자실입니다.
사망자는 100명을 훌쩍 넘겼고 실종자도 수백 명에 달합니다. 건조한 날씨에 불길이 잡히지 않고 인근 휴양 도시들로 번지면서 피해는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Febrero de 165 incendios contabilizados el día domingo 4 de febrero. 19 que están bajo observación. 당국은 치안 유지를 위해 밤 9시 통행 금지령을 내리고 이틀간의 국가 애도의 날을 선포했습니다. TV조선 김자민입니다. 봉쇄 수도원의 수도사들은 다만의 스스로를 가둡니다. 꿇어앉아 오로지 기도하고 묵상하는 삶이죠. 그 닳고 다른 무릎을 시인이 찬미했습니다. 우주의 모든 경계가 허물어지고 마루장이 움푹 패였다. 젊은 마라토너가 런던 국제 마라톤 결승선 앞에서 다리가 풀렸습니다. 조금 더 머뭇거리지 않고 무릎으로 기어갑니다. 결승선을 지나고 나서야 쓰러집니다. 항저우 배드민턴 결승에서 안세영이 다친 무릎에 테이프를 칭칭 감고 출전했습니다. 고통을 견디지 못해 여러 번 쓰러졌죠. 어머니가 울면서 그만 기권해라 소리쳤습니다. 기어이 금메달을 거머쥔 그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외침 들리지 않았습니다. 들렸어도 기권하지 않았을 겁니다. 무릎을 덕지덕지 감은 테이프가 땀과 먼지에 절었습니다. 그 사이로 튀어나온 무릎이 상처투성입니다. 걷어차이고 넘어지고 성한 데가 없습니다. 누구의 무릎일까요? 호주와 120분 혈투를 치른 손흥민의 처참한 무릎입니다. 종료 휘슬이 울리자 꿇은 무릎을 두 팔로 겨우 버팁니다. 그는 5경기 510분을 꼬박 뛰었습니다. 카타르 대회 통틀어 출전 시간 1위입니다. 그러고도 힘들다는 건 핑계라고 말합니다. 부진한 선수에게 비난이 쏟아지자 축구 선수도 인간입니다. 흔들지 말고 보호해달라고 말했습니다. 같이 경기 못한 선수들 또 리저버에 같이 들어가지 못한 선수들한테 조금 더 많은 관심을 보내주셨으면 좋겠어요. 라커룸에서도 실수해도 동료들이 있다. 그것만 믿고 나가자. 힘을 북돋웠습니다. 일본 선수가 어려울 때 팀 분위기를 바꾸는 손흥민 같은 선수가 없었다고 탄식했답니다. 대회 홈페이지에는 손흥민이 마술 지팡이를 흔들면 관중은 광분한다고 했습니다. 그 마법은 축구 실력만이 아닙니다. 그는 패배한 선수들을 찾아가 일일이 안아줬습니다. 머리채를 잡아당겼던 사우디 선수도 빼놓지 않았습니다. 호주 골키퍼는 그와 포옹하는 사진을 올려 행운을 빌었습니다. 인간 손흥민에 이끌려 복두 새벽 동네마다 함성이 터지곤 합니다. 지친 국민을 환희와 감동으로 부축해 세웁니다. 그라운드 바깥에 이런 지도자 어디 없을까요? 2월 5일 앵커 칼럼 오늘 손흥민의 무릎이었습니다. 오늘 대설특보가 이어진 강원과 경북 북동 산지에는 폭설이 쏟아졌고 남부지방은 주로 비의 형태로 내렸는데요. 내일 아침까지 전국에 눈과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강원 산지에 3에서 8, 강원 동해안과 충북, 경북과 제주 산지에 2에서 7,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에도 1에서 5cm의 적설이 예상됩니다. 습하고 무거운 눈에 시설물 피해 없도록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또 전국에 5에서 10mm의 비가 눈과 섞여 내리겠습니다. 밤사이 기온이 떨어지며 도로가 얼어붙는 곳이 많아 출근길 교통안전에도 유의하셔야겠고요. 내일 새벽까지 경상권 해안에는 강풍이 불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서울이 영하 2도 등 중부는 영하권 보이는 곳이 많겠습니다. 낮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물결은 최고 4에서 5m로 매우 거세게 일겠습니다. 모레부터 설 연휴까지 대체로 맑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2월 5일 월요일 뉴스나인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